두만강 바람은 뼈를 통째로 파고들었습니다. 초소 탐조등이 밤하늘을 쪼개며 움직일 때마다 저는 그 빛이 마치 누군가의 비밀을 들추는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배치받은 지 닷새. 평양에서 온 신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는 이미 반쯤 고립되어 있었죠. 평양 귀공자 왔다고 큰 소리 치지 말라. 여긴 진짜 전선이요. 병사들은 작은 틈만 생기면 저를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은 계속 싸늘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첫 순찰조가 나갔습니다. 저는 기록병이라 초소 안에서 무전 감시를 맡고 있었죠. 차가운 철제 무전기 위에 손을 얹는데 금속이 손끝을 베어낼 듯 차가웠습니다. 3초소 순찰 시작합니다. 북쪽 철책 이상 없습니다. 계속 전진. 익숙한 목소리. 강동호 상급병사였습니다. 군생활 내내 욕을 먹어도 웃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만. 무전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규칙적으로 들리던 발자국 소리가 딱 멈췄습니다. 3초소, 왜 정지했나? 저는 다시 호출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무전기 안에서 마이크를 손으로 가린 듯한 스윽 하는 이상한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동호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새어나왔습니다. 뒤에서 누가 따라옵니다. 저는 등줄기가 바로 식었습니다. 누가? 동무들 말이요? 몇 명이요? 아닙니다. 사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손등에 식은땀이 솟는 걸 느꼈습니다. 무전기의 붉은 신호등만 반짝이며 초소벽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죠. 3초소, 위치 보고하시오. 들리나? 잠시 뒤 동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지만 이번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발소리가 저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뒤에서 따라옵니다. 저는 순찰반을 보낸 방향으로 창문을 내다봤습니다. 탐조등이 천천히 훑는 숲 사이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3초소, 지금 즉시 복귀하시오. 하지만 무전기에서 들린 건 쿵! 무슨 쇳덩이가 떨어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 그리고 바로 뒤이어 들린 것은 사람 목소리가 아닌 낮게 깊게 울리는 숨소리였습니다. 동호의 신음?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음색. 3초소, 응답하시오. 잔향처럼 남은 그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며 무전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찌찌직, 무전이 찢어지는 소리를 내며 끊겼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얼음바람이 초소 안으로 들이쳤고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멀리 3초소 순찰 방향에서 탐조등이 잠시 깜빡이며 흔들렸습니다. 바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빛이 무언가를 비켜 지나가는 느낌이었죠. 마치 거기 큰 그림자 하나가 서 있는 듯한. 하지만 도망칠 수도 확인하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명령 때문이 아니라 겁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점호 직전 초소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동호의 군장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군화는 줄 맞춰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외투는 먼지 하나 없이 접혀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정리해 놓았을까요? 동호 본인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한 건 군장 속 물건들이 사라지기 전날 상태 그대로였다는 점입니다. 마치 누군가 동호를 데려간 뒤 시간을 돌려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부대장은 딱 한 문장만 말했습니다. 이 동무는 탈영했다. 병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죠. 탈영이라면 군장을 두고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름은 명부에서 삭제한다. 삭제. 지우다. 지워진 사람. 그날 밤 무전기에서 마지막으로 들렸던 소리. 저는 아직도 귀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날, 그때 동호가 본 건 정말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동호가 사라진 다음 날 막사 분위기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동호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말해도 안 되고 누가 질문해도 안 되는 사이. 그런데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건 타령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입을 열면 누군가 또 사라질 것 같은 그 막연한 공포가 초소 전체를 뒤덮었죠. 사라진 병사는 제 침상 바로 앞에서 자던 박철민 동무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군 생활은 성실했고 누가 봐도 타령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철민은 하루 전날 저에게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현철 동무, 어제 새벽에 바닥이 울린 거 느꼈어? 바닥이요? 그래. 마치 사람이 아래에서 기어가는 것처럼 툭, 툭 이런 소리.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추운 날 가열기 돌아가는 소리, 동상난 병사들 발 비비는 소리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요. 소리가 이동했소. 창 쪽에서 문 쪽으로. 그 순간 저는 모르게 목이 덜컥 메었습니다. 바닥 아래에서 소리가 이동했다? 초소 아래는 텅 빈 지하 공간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정보로는요. 그러나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 밑에서는 누군가 무너져가는 통로를 감추기 위해 서둘러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철민은 순찰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는 무전감시 근무였죠. 4초소, 순찰 시작합니다. 철책 상태 양호.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무전기 너머에서 들린 소리는 잠깐, 발자국, 내 것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무슨 말이요? 조와 같이 이동하시오. 아닙니다. 조는 뒤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 바로 옆에서 발자국 소리가 납니다. 바람 소리 아닌가? 아닙니다. 리듬이 제 걸음하고 똑같습니다. 장화 밟는 소리도 똑같고. 저는 섬뜩했습니다. 동호도 그랬습니다. 둘 다 자신의 발자국과 똑같은 소리가 뒤따라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철민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지금 제 그림자가 둘입니다. 그 순간 무전기에서 들린 건 바람 소리도 발자국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옷깃을 스치는 듯한 아주 낮은 마찰음. 마치 누군가 철민 몸 가까이 얼굴을 들이대고 숨을 들이쉬는 소리. 쓰. 다음 순간 무전은 끊겼습니다. 저는 다시 초소문 앞에서 뭔가 놓여있는 걸 봤습니다. 박철민의 군장. 더 정갈하게, 더 완벽하게 정리된 군장. 외투는 칼처럼 접혀 있었고 군화는 먼지도 없이 가지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더 기괴한 점이 있었습니다. 눈밭에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군장까지의 발자국도, 군장을 내려놓고 돌아간 발자국도, 아무것도.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정확히 문 앞에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눈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눈은 그대로였고 표면은 흔들리지 않은 하얀 종이처럼 평평했습니다. 누가 옮긴 거요? 제 뒤에서 중대장이 말했습니다. 누구도 아니다. 그냥 타령이다. 군장은 우리가 가져온 거다. 하지만 그 말은 군화 끝에서조차 진동하지 않는 빈 울림뿐이었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군장을 옮겼다면 흔적이 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 현실이 우리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군장이 밑에서 올라온 건 아닐까? 아래에서? 땅속에서? 그렇다면 발자국이 없는 이유가 설명됩니다. 하지만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 그걸 누가 아래에서 올렸습니까? 그리고 철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막사로 돌아온 뒤 저는 손을 씻으려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손등에 묻어있던 건 흙이 아니었습니다. 흙보다 훨씬 잘게 부서진, 마치 오래된 지하 벽면에서 떨어지는 황백색 가루. 그날 밤 초소 바닥 아래에서 올라오던 그 미세한 먼지와 똑같은 냄새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다음 실종자는 제가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철민의 실종 이후 막사 안의 공기는 사람 사는 냄새가 아니라 죽은 흙냄새처럼 눅눅해졌습니다. 병사들은 말수를 잃었고 식사하면서도 서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말한다면 대부분은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릴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도 그날 밤 철민의 마지막 무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자연이 아니다. 이건 사람의 손이다. 사건 발생 다음 날 밤, 저는 몰래 철민의 침상으로 갔습니다. 군 규율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침상 밑을 손전등으로 비추니 군용 양철컵 하나가 굴러나왔습니다. 컵은 오래돼 찌그러져 있었고 안쪽에는 흙먼지가 잔뜩 붙어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 종이 한 조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작게 접힌 사각형. 겉면은 땀에 젖어 굳은 자국이 있었고 붉은색 연필로 선이 몇 번이고 덧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끼며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초소지하 구조를 스케치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섬뜩한 건 이것이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실제 측량한 것처럼 정확한 거리와 각도가 표시된 도면 조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면의 중심에는 굵고 짙은 붉은 선 하나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통로. 그 아래 작게 적힌 글씨. 균열 발생 지점. 저는 손전등을 내려놓을 뻔했습니다. 통로? 초소 아래? 누가? 언제? 왜? 하지만 무엇보다 소름 끼친 건 붉은색으로 표시된 그 선이 바로 우리가 야간 순찰을 돌던 구간 정확히 아래를 지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철민이 말했던 해묵은 땅속 울림, 바닥에서 느끼던 미세한 진동, 그 모든 게 이 도면과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도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붉은 선 옆에는 촉박한 필체로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면 모두 끝난다. 모두.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또 한쪽 구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무너지기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 무너지기 전? 통로가? 아니면 입막음이? 그 순간 저 멀리서 뭔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종이를 침상 아래로 밀어 숨겼습니다.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천천히 막사 안을 걸어가며 손전등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발걸음이 가까워 올수록 저는 심장이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제 뒤에 서 있는 건 단순한 순찰이 아니라 찾으러 오는 사람이라면? 손전등 불빛이 제 침상 앞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거의 멈추다시피 했습니다. 다행히 그 발걸음은 곧 멀어졌고 막사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도면을 가진 사람은 지금 우리 중에 있다. 그리고 그들은 도면을 찾고 있다. 종이를 다시 펼쳐보니 붉은 선 외에도 3개의 작은 X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날짜. 첫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저는 그 날짜들을 보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건 바로 동호가 사라진 날과 철민이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X는? 그건 바로 오늘 밤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왜냐면 다섯째 날은 바로 제가 야간 근무를 설 예정인 날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머리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목표물인가? 내 이름은 이미 저 도면 속 세 번째 X로 찍힌 게 아닌가?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종이를 반으로 접어 뒤집었을 때 저는 더 충격적인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붉은 연필 흔적 아래 손이 떨린 듯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본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다. 순간 제 등 뒤에서 누군가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린 듯해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막사 안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병사들은 자고 있었고 창밖에는 얼어붙은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만 울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느꼈습니다. 누군가 아니면 무언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이 도면을 숨기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목숨을 건 일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도면 속 3개의 X, 그 날짜대로 사라진 병사들, 그리고 세 번째 칸은 아직 지워지지 않은 상태. 그 세 번째 X가 왜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들이 아직 저를 데려가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도면을 발견한 밤 이후 저는 초소 바닥을 밟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철민이 말하던 그 툭, 툭 울림이 귀 안쪽에서 반복되는 듯 했죠. 병사들은 하나둘 말수가 줄었고 막사안은 기묘하게 조용했습니다. 자다 깨면 누군가 제 머리맡에 서 있을 것 같은 설명하기 힘든 긴장과 공포가 공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병사들 사이에 떠도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수도 펌프시실엔 가까이 가지 말라. 절대 이유를 묻지 말라. 그곳 바닥은 오래됐고 지나가면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펌프실은 언제나 잠겨 있었고 평소 아무도 드나들지 않은 장소였죠. 그런데 왜 경고가 내려온 걸까요? 그날은 유난히 안개가 짙게 끼었습니다. 탐조등이 쓸어가는 빛 사이로 눈송이가 흩날리는 것이 아니라 하얀 먼지가 공기 중에 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기록병 근무를 마치고 막사로 돌아가던 중 펌프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마치 오래된 철판이 안쪽에서 누군가 밀어올리는 듯한 소리. 저는 순간 발을 멈췄습니다. 바람일까? 아니면 누군가 안에 있는 걸까? 불길한 호기심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펌프실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흙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흔한 흙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축축한 지하에서 오래 묵은 냄새, 사람이 숨쉬는 냄새가 전혀 없는 닫힌 공간의 냄새. 손전등을 켜고 펌프실 문틈 사이로 빛을 비추었습니다. 바닥 한가운데의 철판이 아주 미세하게 숨을 쉬듯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눈으로 본 순간 전율이 등 위로 기어올랐습니다. 철판이 저절로 움직일 리가 없습니다. 그 아래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철판 위로 귀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처음에는 먼 기계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아주 낮은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벽이 기울었소. 더 파면 무너집니다. 윗선 보고는 안 됩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통로를 지금도 파고 있다는 말인가? 그럼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다음 문장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순찰 도는 애들 하나씩 치우면 됩니다. 증거는 남기지 마시오. 나는 숨을 삼키는 소리마저 들키지 않으려 손등을 꽉 물었습니다. 순찰 도는 병사들 치운다? 동호, 철민. 그리고 다음 차례는 그 목소리들은 작업하는 듯한 소리를 내며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두르시오. 붕괴되면 우리도 같이 묻힙니다. 그러니 본 걸 아는 애들부터 정리해야지. 윗선이 오기 전에. 윗선? 상부가 모르는 작업이라는 겁니까? 그럼 이 통로는 불법입니다. 국가명령이 아니라 누군가의 독단적인 짓. 그렇다면 그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병사들을 제거하는 건가? 저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손전등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철판과 바닥 사이 틈으로 아주 미세한 흙먼지가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로, 제가 있는 쪽으로, 마치 통로 속에서 누군가 지금 이 순간도 올라오려고 손을 뻗는 것처럼. 리현철 동무, 지금 거기서 뭐 하는가? 저는 몸이 얼어붙은 채 뒤를 돌아봤습니다. 부대장이 서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스마일처럼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다. 내가 들었다는 걸, 내가 봤다는 걸.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동무가 왜 금지구역 근처에 있는가? 저는 말했습니다. 아무 말이나 살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소리, 기계 소리가 나서 점검하려 한 것입니다. 부대장은 몇 초간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장까지 들여다보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계 소리였을 거요. 이 근방엔 그런 소리가 자주 납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나는 확인했다. 그리고 그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리현철 동무, 앞으로는 불필요한 호기심을 갖지 마오. 그날 이후로 저는 펌프실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마치 아래에서 눈이 저를 따라오는 것 같은 섬뜩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펌프실은 왜 금지됐을까? 도대체 누가 통로를 파고 있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부대장은 왜 그날 나를 바로 없애지 않았을까? 혹시 나에게 아직 쓸모가 있었던 걸까? 부대장은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펌프실 앞에서 느꼈던 기묘한 시선은 하루 종일 내 뒤를 쫓았습니다. 병사들은 더 이상 서로를 믿지 않았습니다. 침상 사이를 지날 때 누군가를 스치기만 해도 깜짝 놀라 몸을 움츠릴 정도였습니다. 눈빛. 모두가 눈빛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초소에서 누군가 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공포 속에서 세 번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 실종자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저와 가장 가까웠던 동무, 박동무, 박윤식이었습니다. 평양 출신인 나를 노골적으로 싫어하던 병사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박동무는 달랐습니다. 현철아, 여긴 뭔가 이상하오. 도무지 설명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소. 그는 철민이 사라진 뒤 먼저 내게 다가온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갑자기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현철아, 나 오늘 밤 순찰이요. 그런데 느낌이 안 좋소. 왜요? 박윤식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제 뭔가 봤소. 뭘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초소벽 뒤, 눈밭 위에 발자국이 있었소.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한 줄이 아니었어.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동호, 철민 모두 마지막 무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내 것과 똑같다고 말했죠. 박동무는 계속 말했습니다. 발자국 두 줄이었소. 그런데 그 두 줄이 완전히 겹쳐 있었소. 정확히 마치 한 사람이 두 그림자를 걷는 것처럼. 그날 밤 그는 제 손을 놓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 오늘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소. 그 말을 들은 순간 박윤식의 눈빛 속에서 예감이 아니라 공포를 보았습니다. 그날 밤 12시 박동무는 순찰을 나갔습니다. 저는 무전기 앞에서 손에 땀을 쥐고 있었죠. 이초소 순찰 시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차분했고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5분 후 갑자기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박윤식 동무 응답하시오.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불렀습니다. 박동무, 무슨 일입니까? 그제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철아, 맞았어. 뭐가요? 발자국이 또 두 줄이요. 저는 목이 턱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박윤식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급하게 들렸습니다. 이번엔 내 발자국보다 반 박자 늦었소. 늦었다? 그건 따라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 발자국을 맞추려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박동무, 즉시 복귀하십시오. 지금 돌아오세요. 하지만 그 순간 무전기 너머에서 박윤식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바닥을 끌고 가는 것 같은 이상한 마찰음. 그리고 그 마찰음이 무전기 속에서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스으, 스으. 마치 누군가 박윤식의 바로 뒤에서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듯 가까이 있는 소리. 그 다음 박윤식의 마지막 말. 현철아. 뒤에서 내 모자를 잡. 찌직. 무전이 끊겼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눈밭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발자국도. 하지만 초소문 앞에는 어김없이 박동무의 군장이 완벽한 모양새로 놓여 있었습니다. 군화는 줄 맞춰 서 있고 외투는 새로 다린 것처럼 접혀 있었죠. 그리고 군장 바로 위에는 박동무의 군모가 정확히 제 쪽을 향해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부르는 것처럼. 돌아온 병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밭 위에 남은 건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박윤식이 어디로 끌려갔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라졌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호도, 철민도, 박윤식도 단 한 번도 비명을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목소리는 다가오는 소리, 발자국,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죽은 게 아니라 조용히 사라진 것입니다. 숨을 내쉴 틈도 소리칠 틈도 없이. 그리고 다음 차례는 아마도 저였습니다. 박윤식이 사라지기 전에 남긴 말. 발자국이 두 줄이다. 이 한 문장은 여전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두 줄 중 하나는 박윤식의 발자국이었지만 다른 하나는 누구였을까요?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던 걸까요? 혹은 박윤식의 뒤를 걷는 존재가 박윤식의 걸음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었다면 그 존재는 언제부터 박윤식을 따라다니고 있었을까요? 박동무가 사라지고 난 뒤 막사 안은 더 이상 생활 공간이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잠든 병사들 사이에서도 누군가 숨죽여 우는 소리가 들렸고 다른 누군가는 밤새 눈만 깜빡이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의 기운은 초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라진 박동무의 침상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나칠 때마다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침상 아래로 무심코 손을 뻗었는데 바닥이 미지근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밖은 영하 20도, 난방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 막사에서 바닥이 따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손을 대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니,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을 대고 가만히 있자 그 온기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열기와 함께 진동이 올라왔습니다. 규칙적이지 않은 진동, 심장 박동처럼 뛰는 진동도 아니고 기계음처럼 일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툭, 쉣, 툭, 툭. 마치 땅 아래에서 누군가 벽을 치고 또 긁어내고 무언가를 뜯어내는 듯한.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누구요? 아래에 누가 있는 거요?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느껴졌습니다. 저 아래에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일부러 침상 아래에 몸을 웅크리고 귀를 댔습니다. 바닥은 아주 미세하게 울렁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코끝으로 지하 흙냄새가 들어왔습니다. 습하고 오래 썩은 흙과 사람 땀 냄새가 뒤섞인 듯한 고약한 냄새. 그건 사람이 오랜 시간 갇혀 있을 때 나는 냄새였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래에 사람이 있다는 걸까? 그 순간 바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바람이 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곧 분명한 목소리가 섞여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도와.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더 가까이 귀를 대자 목소리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사람의 손톱으로 바닥을 긋는 소리. 스스스스, 스스. 저는 공포에 휩싸여 몸을 뒤로 빼냈습니다. 저는 다음날 새벽 박동무의 침상 아래 바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처음 보는 작은 긁힌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손톱 자국. 그것도 여러 겹. 가만히 들여다보면 긁힌 방향이 모두 위로 향해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려는 듯한 긁힘. 그리고 한쪽에는 한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도와, 도망? 도로 시작하는 말은 많지만 저는 다른 어떤 단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글자는 긁다 말고 끊긴 형태였습니다. 마치 글자를 완성하기도 전에 긁던 사람이 강제로 끌려간 것처럼.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래에 있는 건 살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살아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 며칠 뒤 바닥의 진동은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움직이다가 사라졌다는 뜻이니까. 그 밤 저는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발. 하지만 기도는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날 막사 전체가 충격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쿵. 바닥이 울렸습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들린 소리. 그건 분명히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비명은 너무 낮고 너무 깊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목구멍이 흙과 돌부스러기에 막힌 채 억지로 짜내는 듯한 비명.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래에서 누군가 죽어가고 있다. 혹은 형태를 잃어가고 있다. 초소 바닥 아래에서 나는 진동, 긁힌 자국, 끊어진 목소리, 흙냄새, 그리고 마지막 충격음. 이 모든 걸 하나로 이어주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바닥 아래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닥 아래에서 마지막 비명이 들린 그날 이후 초소의 공기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숨만 쉬어도 어딘가에서 누가 듣고 있는 것 같은 이상한 긴장감이 막사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식당에서 밥을 뜨고 있는데 정치 지도원과 부대장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둘은 누구나 듣기 싫어할 만큼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숟가락을 떨어뜨려 그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의심했던 사실이 전부 현실이라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정치 지도원의 말. 밑에서 보고 왔습니다. 통로, 벽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 속도로 가면 올해 안에 일부 붕괴됩니다. 부대장이 낮게 욕을 뱉었습니다. 이런 미친, 공사 제대로 안 했습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흙막이를 최소로 하고 그대로 파들어 갔다 합니다. 부대장은 한참 말이 없다가 탁하고 식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저게 무너지면 우리만 죽는 게 아니오. 윗선까지 난리가 난다고. 정치 지도원은 주위를 살피며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통로를 본 애들부터 정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그 말이 제 뼛속까지 박혔습니다. 통로를 본 병사들이요? 정치 지도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증언자가 없어야 하니까요. 그 순간 저는 동호가 왜 사라졌는지, 철민이 왜 군장만 남기고 증발했는지, 박동무가 왜 마지막까지 누가 따라온다고 말했는지 모두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이기로 결정된 병사들이었습니다. 통로 공사를 누가 주도했는지는 그들의 대화에서 전부 드러났습니다. 부대장은 담배를 털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명령대로 한 것뿐입니다. 애초에 이 통로는 특수부에서 시작한 일 아닙니까? 정치 지도원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알지 않습니까? 탈북자 동향 잡으려고 만든 감시장치라고요. 부대장은 인상을 깊게 찌푸리며 탁자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알지요. 그래서 지하에 센서 받고 감지선 묻고. 근데 그걸 왜 여기에 묻는단 말이오? 여기는 강물 바로 아래라고. 정치 지도원은 고개를 떨구며 짧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혹시 통로에 아직 사람들 냅둔 것 있어? 정치 지도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몇 명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바닥 아래에서 들리던 긁어내는 소리, 도와달라던 목소리, 뜨거운 열기와 진동, 그 모든 것의 정체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지하 통로가 무너져 내려가는 과정에서 갇혀버린 작업자들의 소리였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어가는지, 형체가 남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증언자가 되기 전에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내버려진 것이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통로가 붕괴되기 전에 아래에 갇힌 사람들, 그리고 통로의 위치 형태를 아는 병사들, 모두 없어져야 했습니다. 윗선이 모르게,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책임자가 교체되기 전에 누구도 입을 열 수 없게. 그 순간, 다음 순찰은 누구요? 리현철 동무입니다. 제 이름이 나오자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부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소. 그 동무도 오늘 밤이면 조용해질 거요.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걸음 하나에 몸이 무너질 듯 했습니다. 침상에 앉으니 바닥에서 또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툭, 툭, 툭. 작업하는 진동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막사 아래에서 벽을 두드리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듯 규칙적으로. 저는 침상 아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틈 사이로 흙먼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박동무가 사라진 날처럼.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통로는 이미 붕괴 중이다. 그 아래에서 아직 누구는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그 비밀을 아는 마지막 병사다. 상부는 왜 이 통로를 만들었는가? 왜 부대장은 자신조차 위험해질 일을 감추는가? 왜 병사들을 탈영으로 꾸며 없애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왜 하필 다음이 나인가? 부대장이 나를 끝까지 추격하지 않은 이유. 혹은 아직 제거하지 않은 이유. 그걸 알아야만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부대장과 정치지도원의 대화를 들은 날, 저는 막사로 돌아와 침상 끝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목에 걸린 듯 턱 끝에서만 들락거렸습니다. 바닥 아래의 진동은 이제 더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침상 밑 바로 아래에서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 손톱으로 바닥을 긁는 듯. 스스스스. 저는 침상에서 떨어져 뒤로 물러났습니다. 소리는 딱 그 순간 멈추었습니다. 마치 알고 있다는 듯. 그날 밤 막사 문틈 아래로 누군가 전등 불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리현철 동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한 문장만으로 저는 어떤 명령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부대장이 항상 사용하던 말투. 누군가를 조용히 처리해야 할 때 나오는 문장. 문이 열리자 부대장과 2명의 병사가 서 있었습니다. 부대장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현철 동무. 오늘 순찰은 특별히 단독으로 나가시오. 저는 숨이 멎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단독 순찰이라뇨, 규정에. 지금은 규정보다 중요한 일이 있어.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변명도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이 너 차례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포장한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총을 메고 눈밭으로 나왔습니다. 탐조등은 여전히 하늘을 갈라 빛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닿지 않는 곳은 완전히 어둠이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것 같은 텅 빈 어둠.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눈 사이로 밑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섞여 스쳤습니다. 지하의 냄새, 갇힌 공기의 냄새, 숨이 막혀버린 사람들의 마지막 숨결 같은 냄새. 그리고 3구역에 도착했을 때 바닥이 움직였습니다. 스으. 눈이 일렁였습니다. 마치 아래에서 누군가 팔을 뻗어 눈을 밀어 올리려는 듯.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뒤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툭, 툭, 툭.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자국 소리가 사람 발소리 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발을 땅에서 떼는 소리도 없었고 눈이 눌리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소리만 있었습니다. 툭, 툭. 마치 발자국 소리 자체만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때 발밑에서 우지끈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무릎까지 땅속으로 꺼졌습니다. 눈밭 아래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차갑고 축축한 흙냄새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만약 한 발 더 나갔더라면 나는 통째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통로 속으로. 다른 병사들처럼 저는 본능적으로 눈 위를 붙잡고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러자 아래에서 갑자기 손 같은 것이 제 발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걷어차며 빠져나왔습니다. 통로 아래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달리는 사람의 손이라기엔 너무 차갑고 너무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사리가 있는, 잡아 끌어넣으려는 손. 저는 거의 기어가는 자세로 그 자리에서 멀리 빠져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뒤에서 누군가 낮게 짧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가? 부대장이었습니다. 그는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손은 장갑을 벗고 있었고 총구는 정확히 제 겨드랑이 옆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리현철 동무. 통로가 위험하오. 거기 빠지지 마시오. 큰일 날 뻔했구만. 그 말의 어색함, 그 말의 온도, 그 말의 속뜻. 저는 한 번에 느꼈습니다. 그는 나를 구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떨어졌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인 마지막 말은
내 심장을 완전히 얼어붙게 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이 밤길은 이제 금방 끝날 거요. 그 말은 곧 너는 이 자리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숨이 터지도록 뛰었습니다. 눈밭이 발목을 잡고 한 걸음 떼면 온몸이 얼어붙을 듯 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부대장이 쏜 총알이 눈을 치고 올라 제 오른편 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또 한 발, 또 한 발. 그러나 그는 끝까지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는 나를 직접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그는 내가 통로에 떨어져서 자취 없이 사라지는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숨을 헐떡이며 산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미세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래에서 들리던 그것일까요? 확인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부대장은 왜 나를 쏠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을까? 혹시 누군가 위에서 나를 살려두라고 지시한 걸까? 아니면 아직 나에게 쓸모가 남아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날 밤 어둠 속에서 들린 숨소리. 그건 과연 누구였을까?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순간 눈발이 얼굴을 때리고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찢듯 들어왔습니다. 총성이 2번 울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보는 순간 진짜 잡힐 것 같았으니까. 부대장은 눈발 끝에서 총을 겨누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제가 예상한 것만큼 집요하게 쏘지 않았습니다. 한 발, 2발, 그 후엔 조용했습니다. 추격하는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더 안 따라오지? 왜 나를 안 쏘지? 그 순간 깨달음이 번개처럼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들은 내가 통로에 빠져 죽는 것을 원했다. 총에 맞는 죽음은 계획에 없었다. 저는 이미 사고사 목록에 배정된 병사였던 겁니다. 총으로 죽이는 순간 그들의 손이 드러나니까 저는 산자락 아래 작은 움푹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송이들이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후두둑하고 어깨 위로 쌓였지만 그걸 털어낼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하아, 하아. 숨소리만 새어나오는 걸 2손으로 막아야 했습니다. 아래쪽에서 초소 방향의 탐조등이 돌아가는 빛이 숲 사이로 가끔씩 스쳤습니다. 마취를 찾는 손처럼 어둠을 핥히며 지나갔습니다. 부대장이라면 보통 다른 병사들을 모아 수색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총성이 난 지 10분, 20분이 지나도 추격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숨어있는 방향으로 발자국 하나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부대장은 애초에 저를 잡으러 올 생각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이미 죽었다고 판단한 걸까요? 아니면 그가 누군가와 약속을 한 걸까요? 꺼져가는 체온을 부여잡고 숨어 있는데 바로 뒤에서 작은 바스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몸을 굳혔습니다. 잡히는 건가? 뒤에서 따라왔던 그 발자국의 주인인가? 숨을 멈춘 채 귀를 기울였지만 소리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짧은 순간 살짝 흙을 털어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스. 저는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보는 순간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아서.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저를 살피는 누군가. 그런데 그 기척은 위협하려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총이나 발자국 소리도 아니라 뭔가 오히려 나를 돕는 듯한 기운이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감시자? 저는 한참 뒤 빛이 멀어지고 초소가 조용해진 걸 확인한 뒤 조심히 숨어있던 웅덩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눈을 살피다 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도망쳐온 길에 발자국은 오직 한 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제가 도망칠 때 뒤에서 똑같은 발자국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툭, 툭, 툭. 그러나 눈에는 어떤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뒤따라오던 존재가 눈 위를 걷지 않은 것처럼. 아니면 눈에 발자국을 남길 수 없는 존재였을까요? 저는 얼어붙은 손으로 눈 위를 더 깊게 긁어보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발자국도 일부 지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발자국 가장자리의 눈이 누군가의 손으로 부드럽게 쓸어낸 듯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가 도망친 방향을 찾기 어렵도록 흔적을 흐린 겁니다. 그건 부대장일 리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병사? 동네 주민? 우연히 숨어 있던 사람? 아니면 지하에 갇혀 있던 그들 중 누군가가 어떻게든 올라와 제 발자국을 지우고 저를 살려준 걸까? 그게 말이 되는 걸까요? 하지만 그날 밤의 바스락 소리, 뒷기척, 단 한 줄만 남은 발자국, 그 모든 게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는 무리와 반대로 분명 누군가 혹은 어떤 존재가 나를 살려준 것이다. 그게 누구인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덕분에 저는 계속 도망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초소로 돌아갈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산속에서 며칠을 버텼습니다. 눈을 녹여 마시고 온몸을 비벼 깨우면서 밤마다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을 경계하며 버텼습니다. 그 시간 동안 초소에서 들리던 발자국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혼자라고 느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쪽 국경선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하는 동안 저는 이상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 뒤엔 발자국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두 걸음을 걸으면 눈 위에는 한 걸음만 찍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 날도 발자국은 계속 하나씩만 남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가 남긴 발자국 가운데 절반을 의도적으로 지워주고 있는 것처럼 저는 더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지우는지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쪽 경계 근처의 숲, 밤이 가장 깊어진 시간, 저는 남한 방향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사람 목소리를 듣고 마지막 힘을 짜내 달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또다시 작은 바스락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너무도 가까웠습니다. 마치 바로 등 뒤에서 누군가가 제 외투를 살짝 잡아당겼다 놓는 듯한 거리. 저는 움찔하며 멈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둠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도와준 겁니까?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숲 사이에서 흙을 끌어모으는 듯한 소리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스스스. 그건 제가 초소에서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통로 아래에서 누군가 벽을 긁고 흙을 긁어 올리던 그 소리.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하에서 들리던 것과 내 곁에 오래 머문 것은 같은 존재였다는 걸. 남쪽으로 넘어온 후 제가 겪은 일들을 설명했을 때 조사관들은 대부분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조사관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런 식으로 흔적이 남았다, 지워졌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저는 봤으니까요. 그는 제게 더 많은 사실을 요구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누군가가 다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아직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남쪽에서 치료를 받던 어느 새벽, 문득 침대 위에서 제가 오랫동안 듣던 그 진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작고 아주 약하게 울리는 진동. 툭, 툭.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바닥에 귀를 대봤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곧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건 예전 초소 아래에서 들리던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어디선가 아직도 누군가 땅을 긁고 있는 소리, 증언자를 찾는 소리인지, 도움을 바라는 소리인지, 아니면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마 평생 모를 겁니다. 부대장은 왜 제가 정확히 빠지도록 함정을 유도하고도 마지막 순간에 총으로 확인 사살을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제가 떨어져 죽었다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이미 저를 자기 쪽으로도 데려갔다가 놓아준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지금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다만 마지막 국경을 넘던 순간 등 뒤에서 들리던 그 바스락, 그건 분명히 저를 쫓아온 소리가 아니라 저를 보내주는 소리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는 지금도 땅 아래 어딘가에서 천천히 툭, 툭 벽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다시 듣는 순간 이 사건은 다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